네, 안녕하세요. 이희찬입니다. 저희가 러시아 문화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해드리고 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8개월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영화 공부를 하셨고 지금은 감독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감독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70회 시작하겠습니다. 고정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넓지만 얕게 알고 있는 박형환입니다. 벌써 70회가 되었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를 사랑하는 모험소녀 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이제야 모셨습니다. 안성수 감독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출연하는 게스트분들에게 고정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러시아까지 가게 되셨는지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광고에 사실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광고를 좀 공부해보고 싶은데 전공은 다른 걸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학교를 알아보다가 한국보다는 좀 외국에 나가고 싶은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이쪽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하면서 이제 갈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고 또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아니었는데 검색을 하다가 이제 러시아에 있는 영화대학교가 있다라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그 검색을 하게 됐고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학교가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게 왜 매력적이냐면 일단 학비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이면 공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셨어요? 3,000불 정도 지불을 했어요. 1년에 3,600불? 그리고 조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학비도 같이 올라가면 필름이나 이제 카메라나 이런 임대 비용도 같이 학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학비는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뭐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북이크라는 학교의 메리트가 뭐였냐면은 세계 최초의 영화대학교라는 거였어요. 북이크에서 영화 커리큘럼이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유럽을 나가게 되고 그게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나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북한이나 중국도 사실 교수진들이 거의 이 북이크 출신들이거든요. 그게 메리트로 이제 첫 번째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영화사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직접 교수진에 이제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는 분들이 이제 따르콥스키라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따르콥스키와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따르콥스키하고 같이 영화를 찍었던 촬영 감독이 이제 유소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유소비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같이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영화 찍을 때 실수장에 와서 조명도 만져주고 카메라도 만져주고 또 얘기도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학장이 되셨어요. 그 촬영과의 학장이 되셨는데 전체적으로 수업을 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분들한테 배울 수가 있게 됐었고 또 교수 3명이 한 20명 내외의 학생들을 이끌면서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준다라는 게 상당히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고 이렇게 좋은 학교가 그렇게 저렴하게 러시아에 있다라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연스러웠어요. 전공을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크게 나쁘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 소련을 왜 가니? 그렇죠. 할아버지 소련이죠. 소련이죠. 네. 소련을 왜 가니? 공부하러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 공산당 있는데 야, 그거 계속 조심해야지. 그거 갔다가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거기 가니? 이렇게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개방된 지 사실 크게 오래되지 않았던 때라 가지고 왜 그렇게 안 좋은 데를 가냐 공부하러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영화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을 당시에 이제 영화사 책이 나왔는데 영화사 책 이름이 영화사 100년사였어요. 사실 러시아에서는 영화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초창기에는 처음 이제 영화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그 느메르 형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사실 그때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러시아 짜르죠. 짜르는 사실 영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는 거는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러시아에서 만들었던 영화라고 볼 수 있는 영화가 짜르의 결혼식이었어요. 찍어서 이제 상영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또 때마침 그때 이제 레닌이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제 레닌 집권을 하게 되죠. 집권을 하게 되면 일단 정당성을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자기 정당성을 알려야 되는데 러시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닌이 이 영화라는 거를 갖고 들어와서 이게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예술 수단이다. 이 영화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편 만들어 버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어디서나 시공간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다 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닌은 이 어떤 선전수단으로 영화가 가장 좋은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레닌의 부인이 거의 국장급의 그 영화를 이제 다 관리하는 직책은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위치에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톨스토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톨스토이도 보면은 상당히 공산적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기 재산들을 다 나눠주고 싶어 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예술가들이 상당히 많은 호응들이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예술파 중에 이제 이동파, 순회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술, 예를 들면 뭐 랩핀이나 크람스코이나 하여튼 이런 미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그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이제 부나로드 운동이라고 저희 도덕 시간, 그러니까 윤리 시간에 배웠던 부나로드가 사실은 민중 속으로잖아요. 네. 다 알고 계신, 저보다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교화시키고 계몽시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서양 예술들은 귀족 예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귀족들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귀족들을 기분 좋게 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내서 이제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기 위한 어떤 예술 작품을 했던 것과 달리 러시아 작가들은 그 반대였어요. 러시아의 미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 들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노동자가 최고다. 그래서 이제 미술도 보면은 러시아의 그 유명한 미술 작품 보면 배 끄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살짝 그림이 아래서 위를 이렇게 화각 자체가 아래서 위를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들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르미에르 형제가 이제 영화 이제 최초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던 게 철도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철길에서 카메라가 쭉 다가오는 걸 찍고 있는데 그걸 배젤에서 틀었어요. 카페에서 사람들이 다 튀어나갔잖아요. 아 정말 아, 진짜 연차가 진짜요? 나간 줄 차가? 알고. 그 자기에게 오는 줄 알고 다 튀어나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도 지금은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편하게 다가오는 장르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처음에 그 영화라는 거는 연극을 그대로 찍는 거였어요. 그냥 무대를 놓고 찍고 그거를 틀어주는 아까 같이 기차 같은 장면들을 찍어서 보여주고 사실 카메라가 지금 막 많이 움직이잖아요.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몽타주 이론이 궁금한데요. 그건 어떤 거죠? 몽타주 이론이라는 건 사실 다른 데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진이라는 거는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사진에도 사실 몽타주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로 이제 갖고 들어오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세계 최초의 영화대학교잖아요. 그럼 학교가 설립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가리킬 게 있어야죠.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콘텐츠가 거네요.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교수가 가리키기 위해서는 책이 존재해야 되고 어떤 게 이론화가 이론이 있어야 돼야 되고 학문으로 학문으로 체계화시키고 해서 가르칠 수 있는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최초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론화시키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의 영화는 러시아가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몽타주 이론이라는 게 사실 나와요. 꿀레슈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꿀레슈프라는 사람이 사실 영화 이제 교수였던 거죠. 근데 그 교수 밑에 보통 이제 많이 하는 에이젠슈테인 그다음에 푸도프킨이라는 그 두 사람이 꿀레쇼프한테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꿀레쇼프는 어떤 편집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몽타주는 편집입니다. 편집.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컷을 붙여가지고 영화를 쭉 만들어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혁신이었어요. 영화에서는. 왜냐면 영화를 잘라서 붙여서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이게 너무나 그냥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다 혁명이죠. 영화 혁명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꿀레쇼프 효과라는 걸 이제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이 그냥 무표정하게 가만히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한 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컷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음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또 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앞컷에다가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무덤을 갖다 놓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재밌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컷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냥 다른 연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컷이었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 달랐던 거예요. 음식을 컷 앞에다 딱 두니까 저 사람은 지금 배가 고픈 거야. 그리고 그 앞에 죽은 사람을 갖다 저 사람은 지금 슬퍼하는 거야.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컷들을 갖다 붙여주면 다른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각각 주장했던 게 살짝 달라요. 선생님은 이제 벽돌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싸서 어떤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게 이제 꿀레슈프가 주장했던 건데 그 밑에 있었던 그 두 명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찍은 다음에 밖에서 이제 누군가 걸어오고 있는 거를 찍는 거죠. 그리고 만나게 된 거죠.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찍었지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어떤 이런 것까지 발전을 시켰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에이젠슈테인은 충돌 이론이라는 걸 주장하게 돼요. A라는 컷과 B라는 컷이 부딪혔을 때 A와 B와 상관관계에 상관없이 C라는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라는. 그 재밌는 거는 에이젠슈테인도 그렇고 이제 따르콥스키라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후대 이제 감독인데 동양 사상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한자가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다른 의미가 두 개가 이렇게 붙여지면서 어떤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잖아요. 네, 에이젠슈테인도 그런 한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그게 사실은 몽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할리우드 영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편집술이라는 것은 결국 러시아 사람들이 이론화하고 체계화해서 그것이 전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 또 러시아의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대화하는 문화, 그러니까 토론, 서로 토론을 하고 교수들과 토론하고, 그러니까 영화하는 놈들끼리 영화하는 놈들이 영화 저희들끼리 뭐 그런 말 많이 하긴 하는데 영화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발전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학교라는 게 생기고 나서 러시아는 사실 많은 영화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거죠. 영화라는 거를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종합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감독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돼서 종합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은 예술적 장르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음악, 또 연기, 촬영, 기술, 또 미술, 또 연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종합 예술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찌됐건 종합 예술은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다른 것들도 당연히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연출적인 얘기들만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촬영과를 나왔는데 사실 북이끄는 이런 말 하면 이제 연출과 선배들이나 다른 과 선배들이 다 뭐라고 할 것 같긴 한데 촬영과가 제일 유명합니다. 뭐 여기 지금 연출과도 없으니까 제가 뭐 촬영과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러시아 교수들이 얘기를 해요. 러시아 수업 시간에 어떤 교수가 이제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는 난 따르콥스키도 가르쳤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따르콥스키가 이제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 할머니가 사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연출이 없다. 근데 촬영은 너무 잘한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되게 유명한 게 사실은 연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많습니다. 좋은 배우들이. 이제 북이끄에서도 연기를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북이끄 연출들은 북이끄에서 배우를 찾지는 않더라고요. 다 기치스, 슈킨, 셰프킨 이런 데 가면은 네. 오히려 더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사실 연극하고 영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좀 아까 계속 에이젠슈테인 얘기를 하는데 에이젠슈테인이 사실 처음에는 연극을 했었어요. 그래서 메이홀드라는 아주 유명한 뭐 메이홀드 하면 또 스타니슬랍스키까지 이제 올라가는데 그 계보인데 에이젠슈테인도 사실 메이홀드한테 배운 제자였어요. 배우다가 어떤 영화라는 장르에 눈을 뜨게 되고 그 장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마야콥스키라고 또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 시인도 되게 미래파 되게 유명한 시인이긴 한데 그 미래파 시인이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영국은 죽었다. 영화에게 모든 걸 다 맡겨라. 스타니슬랍스키 말씀하셨지만 그 스타니슬랍스키의 메소드 연기가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요즘에도 계속 메소드 연기 하는 게 네, 사실은 러시아에서 이것 또한 체계화시켜서 이론화시켜서 맞습니다. 퍼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 러시아는 문학적으로 19세기 문학은 세계 최고였거든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나리오예요, 사실은. 근데 문학이 그렇게 발전된 문학이 있었고 발전된 시나리오가 있었고 최고의 극이 있었고 연극 자체는 스타니슬라스키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극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탄탄했고 배우도 탄탄했고 이론도 탄탄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했던 수단이었고 이 모든 게 이게 딱 접목이 돼버리니까 러시아 영화는 뭐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Бы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домик имел и холсты, но он актрису любил, ту, что любила цветы. Он тогда продал свой дом, продал картины и кровь, и на все деньги купил целое море цветов.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Утром ты встанешь у окна, может, сошла ты с ума, как продолжение сна. Площадь цветами полна, а холодеет душа. Что за богач здесь чудит, а под окном чуть дыша бедный художник стоит.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Встреча была коротка, в ночь ее поезд увез, но в ее жизни была песня безумная роз. Прожил художник один, много он бед перенес, но в его жизни была целая площадь цветов.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일단 처음에 저는 들어갔을 때 사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적은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목표는 가서 석사만 하고 오는 거였어요. 여기 대학원처럼 2년, 3년
왜 석사까지만 하려고 했냐면 영화 파트에서는 사실 박사가 없습니다. 비평이나 이쪽으로 가면 박사가 있는데 이제 가서 보니 북이과라는 데서 영화는 그렇게 공부할 수 없다. 왜냐면은 북이과에서는 사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가 사실 영화에 대한 모든 이론과 실습을 다 배우고 석사 기간이라고 하는 4학년, 5학년 기간은 작품만 만드는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원래 한 2년, 3년 정도 생각하고 갔는데 어학연수 다시 밟으면서 다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근데 사실- 1학년부터 들어가신 예, 거예요? 1학년부터 다시 해서 학사부터 다시 쭉 다 따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희 교수님이 이제 러시아의 그 민족주의자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3명이 있어요. 마스제르, 보드 마스제르가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제자들을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뽑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외국인 학생이 저하고 포함해서 5명 정도 있었거든요. 교수를 계속 찾아가고 조건부로 입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뭐 수업을 하나라도 빠지거나 시험을 하나라도 통과 못하면 나는 너를 바로 제적시키겠다. 그래서 어렵게 조건부로 입학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약이 됐죠. 왜냐하면 수업을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하셨겠네요. 엄청 계속 수업을 계속 들어가야 됐고 시험도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무리 러시아어를 안다고 하더라도 시험에서 떨어지죠. 미끄러지죠. 그러면 또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시험 제도도 한국은 어떤 이렇게 필기 시험 봐가지고 다 같이 제출하는 거지만 러시아는 1대1로 교수님하고 네.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시험을 진행을 해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교수는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예를 들어서 60개다, 90개다 하면은 제비뽑기처럼 해서 네네네. 뽑죠. 그러면 그 번호표에 질문이 무작위로 3개가 2개나 3개가 들어가죠. 그거를 이제 한 10분, 15분 준비하고 교수와 1대1로 대화하면서 풀어내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이기도 한데 그 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할수 때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령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계속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또 공부를 하고 왔지만 어디서든지 자기네들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정리 또 다 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사실 시험 보기 전까지는 절대 그거 잘 안 줘요. 근데 시험 보고 나오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옆에서 야 나 좀 줘라. 나 좀 보자 이러면은 저희가 많아봐야 뭐 한 적게는 30개에서 120개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럼 거기 있는 답들을 대충 이제 파악은 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공부를 했겠죠. 제가 이제 한국말로도 또 공부하고 그 러시아어로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져요.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수들도 아는 거예요. 이 러시아 말로 얘가 얼마나 더 많이 얘기를 하겠냐. 근데 얘가 아는지 안 아는지는 내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1학년 때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빠드팍다의 교수가 아꾸다부이 이러는 거야.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피디님? 야이스카리 그렇죠. 근데 저는 뭐라고 되냐면 앞시지찌아라,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웨어라이 프롬이라고 물어봤는데 기숙사에서 왔습니다. 정말 다 웃었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러시아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간이 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필름 수업을 하는데 이 필름은 사실 화학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필름의 어떤 특성 곡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말로도 설명하고 오히려 사실 필기였다면은 찍기는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답을 알면 찍으면 되니까. 근데 이걸 말로 해야 되는 게 또 어려웠던 거죠. 말로. 그렇죠. 와. 근데 이제 그 교수가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참 힘들다 나는. 이제 그런 말은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방학을 나한테 줄래? 이러는 거여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매일 나와라.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내가 매일 나온다.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 선생님하고 1대1로 과외 받았어요. 오요. 그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가르쳐주고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렇게 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얘가 뭘 얘기하는지도 대충 이제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하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북이크라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분들의 지원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나 갈 수 없었던 나라였고 배울 수 없었던 나라였는데 이게 오픈이 되면서 배울 수 있는 나라였고 그리고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열정.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어느 나라든지 북이과 하면 모르는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하는 사람들이 뭐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좌파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좌파는 아닌데요. 그럼 우파십니까? 우파는 아닙니다. 진도? 이거는 사람마다 다 평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예술 영화를 배운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업 영화, 예술 영화 이렇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사실 돈 벌기 위해서 영화를 한다 그러면 상업 영화인 거고 내가 뭔가 나의 예술을 위해서 하는 예술 영화인 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하면 예술 영화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러시아에서는 사실 돈이라는 거를 떠나서 일을 할 수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해주면 에이젠슈타인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감독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니까. 에이젠슈타인이 이제 유럽과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돼요. 나라에서. 나가서 보고 와라. 사절단처럼 영화하는 사람들이 외국을 나가게 돼요. 그때 이제 에이젠슈타인하고 같이 그 당시에 같이 이제 미국에서 뜨고 있었던 감독이 누구였냐면은 찰리 채플린이었어요. 아. 채플린이 그때 한창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젠슈타인하고 찰리 채플린 서로 잘 아는 사이였어요. 에이젠슈타인도 이제 찰리 채플린을 만나러 가는 거죠. 찰리 채플린은 최고의 희극 배우이자 연출이었어요. 근데 에이젠슈타인 돈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찰리 채플린을 보게 되고 그렇게 힘들게 영화를 만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러시아는 그런 거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에 시나리오만 국가에서 통과가 되면 뭐 10,000명이 됐던 뭐 1,000명이 됐던 또는 뭐 10만 명이 됐던 그 영화 한 장면에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고 그 감독이 하면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러시아는 예를 들면 전쟁과 평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진 건 러시아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거기 다 세트장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리가 만들겠다. 너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야. 우리가 할 거야. 그래서 만들었는데 거기는 정말로 군인들이 다 동원이 돼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CG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 사람들이 와서 왜 나라에서 해주는 거니까 다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맨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술 때문에 일하는. 그러니까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 카메라를 메고. 사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모스필름이라는 데가 있어요. 헐리우드 같은 데인데 가면은 저희가 수업 받으러 가면 거기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영화들의 어떤 메이킹 필름을 보여줘요. 그러면 정말 카메라맨이 포대자루 하나 뒤집어 쓰고 카메라 들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군인들이 말을 타고 다 뛰어요. 이쪽부터 저가 뛰세요 하면 다 뛰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뛰어요. 저희는 사실 몰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철의 장막이 쳐지면서 러시아의 미술, 영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일반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칸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타르코스키라는 감독을 얘기하는데 그 감독은 사실 상을 받고 인정을 받았어요 많이. 근데 한국에서는 틀어줄 수가 없었죠. 러시아 영화를 보면서 예술 영화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졸려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들이 봤을 때도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기차가 그 달려오는 걸 보면 사람들이 뛰어나갔던 그 느낌처럼 어벤져스 막 타고 날아다니고 스타워즈가 막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그런 영화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문제는 러시아 영화 감독들은 흥미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철학을 집어넣고 거기에 뭔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이러니까 이게 막 영화는 화려한데 뭔가 재미가 없고 제가 봤을 땐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영화도 사실 돈이라는 거를 떠나서 영화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 단편 영화 뭐 10분 5분짜리 만드는데도 5천만 원? 저도 사실은 연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연출은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학비는 촬영가가 더 비싸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필름과 카메라나 이런 것들 또 스튜디오 임대를 해서 찍기 때문에 학비는 저희가 더 비싼데 연출은 자기 영화를 3편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대학교 생활과 한국 영화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71회 영화 특집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안성수 영화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학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하는 과정에서 에피소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들었거든요. 일단 영화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는 작은 영화들을 많이 찍어서 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원씬 원컷 해가지고 카메라 끄지 않고 짧게 한 편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와라. 기발한 아이디어, 나를 좀 당황하게 하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봐라. 뭐 이런 숙제들도 내줘요. 그리고 북이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뭘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이 학교 특성이. 그래서 카메라도 막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카메라들
그 꼼바스라고 하는데 그 카메라로 영화 찍으라고 카메라를 진짜 줘요. 정말 특별합니다. 아, 보통 거의- 우리가 음. 카메라라고 하면 되게 비싼 카메라들 이제 한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꼼바스는 우수하지가 않아요. 정말 저렴하고 근데 결과는 좋아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 거, 기술력은 있다고 저도 봅니다. 아 근데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거의 뭐 숙제가 매번 나와요. 어떤 친구는 여자친구하고 같이 나오는데 갑자기 나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보여줘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거는 사실 카메라니까 자기하고 둘이만 있어서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사실 연출은 연출 수업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연출이 이 장면에서는 진짜 옷이 벗는 게 필요해. 그러면은 사실 그건 다 오픈된 극장이거든요. 근데 아무 스스럼 없이 옷을 벗고 거기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 앞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예술적으로 이렇게 봐주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런 면도 또 인정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교수하고 싸우는 게 되게 교수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왜냐면 너도 감독이고 나도 감독이야. 단지 지금 네가 나한테 배우고는 있지만 너도 감독이기 때문에 너의 생각과 너의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난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욕하면서 싸우고 나가는 놈도 있어요. 교수한테. 당신 왜 내 이야기 이해 못 해주냐. 그럼 교수도 거기서 나 이해 안 돼. 너 나 이해 못 시켜? 그리고 너 지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나한테 배우기 좀 가. 많은 부분 학생들이 인정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왜냐면 그 교수들이 그 북이과 교수들의 장점이 뭐냐면 현장에서 현재 다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저희 학교 선배들인 거예요. 다 학생 때 똑같은 과정을 겪었고 뭐 아까 에이전슈타인 뭐 따르콥스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계보를 타고 그 사람의 선생님한테 가고 그 선생님한테 가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감독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이해하고. 촬영을 하기 전에 먼저 사진부터 영상을 가르쳐주기 전에 사진부터 가르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는 사실 24개의 사진이 1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래서 24프레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필름 한 통이 24장이잖아요. 옛날엔 24장이었고 요즘 뭐 36장인데 지금 필름 쓰지는 않지만 그 24장을 1초에 돌려버리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만화 영화가 사실 24장을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보면 사진 한 장을 잘 구성하고 잘 만들어내면 그 영화의 어떤 개념을 또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결국 카메라로 돌린다고 얘기는 하는데 찍는 것도 사실은 24장을 돌리는 거예요. 사진 한 장 저희가 셔터 한 번 누르는 거를 24장을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을 만드는 걸 보면 얘가 영화를 어떻게 만들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의 연출을 하는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뭘 잡아내는데 탁월한 것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미장센이나 어떤 구성에 대한 그 화면 구성에 대한 것도 보게 되는 거죠. 또 필름값이 싸지가 않습니다. 24장 필름값도 10,000원씩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뭐 1초에 10,000원씩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2학년 2학기가 되기 전까지는 사진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름도 사진 필름하고 같거든요. 원리는 똑같거든요. 노출도 거의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미리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연출을 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진이라는 걸 통해서. 사진이라는 거 저희는 어떤 촬영 감독이라는 어떤 영화적 파트지만 사실 그 사진 작가들은 한 장으로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저희도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진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도 처음엔 흑백만. 왜냐하면 흑백이라는 건 컬러를 끄집어내고 노출로 색을 그러니까 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회색 이런 부분을 빗으로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 노출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먼저 흑백 필름으로 노출을 잡는 걸 가르쳐주고 또 예전에 무성 영화는 또 흑백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슬라이드 필름까지 얘가 사진을 찍는 걸 다 익숙하게 이제 해내면 그때 흑백 영화 필름을 줘서 흑백 영화를 10분 정도 찍을 수 있는 분량의 필름과 카메라를 줍니다. 2학년이 마치고 3학년 올라가면서 칼라 필름을 주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 러시아에서 북이크라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없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줍니다. 제 밑에 학년부터는 카메라가 HD 카메라가 지급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필름 카메라를 지급을 받았거든요. 연출도 연극부터 해요. 연출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배우부터 연극 이론을 다 가르쳐 줘요. 보면 연출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우리나라에서 다큐멘터리가 하는데 촬영가는 이 두 가지를 다 배울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연출은 배우 쪽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배우 쪽을 그렇게 접근하진 않습니다.
촬영과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배우기 시작한 97, 98년도 뭐 이때쯤부터 다들 유학 가서 배우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방 이후에 갔었을 그렇죠. 거니까요.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7번째인가 8번째 졸업생이에요. 들어온 사람들은 몇백 명이 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쳐내요. 저희 반도 처음 시작할 때는 30명 정도 됐는데 18명 졸업했습니다. 북이크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연출이나 촬영, 다큐멘터리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들 와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근데 기본적으로 연출은 3작품 정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촬영과는 8작품 정도를 내야지 졸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학생 스스로도 작품 수를 못 채우는 거예요. 이게 학년에 딱딱 나눠서 작품을 내야 돼요. 그 작품 수를 러시아 애들도 채우기 힘들어요. 1년 동안에 저희가 수업을 다 듣고 수업도 통과해야 되면서 영화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화는 이 예술 사람들이 상당히 또 게으른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많이 빠지고 작품한다고 수업도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더라고요. 필름이 많이 주진 않아요. 근데 그걸 다 찍어서 잘라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냐면 영화를 다 찍어요. 그거를 상영관에 틀 수 있는 필름으로 만듭니다. 그거를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하는 거예요. 그게 몽타주. 그러니까 그거를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예, 한다는 그거를 말씀이시죠? 필름을 막 저희가 손으로 돌리면서 봅니다. 그거를 손으로 돌리면서 보면서 그 시점을 시점에서- 찾아가지고 시점을 찾아서 자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예전에 영화 그렇게 만들었어요. 진짜 아날로그식으로 간의 손으로 수공업. 돌리면서 손으로 돌리면서 사실 저희는 그걸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치만 잡아서 주면 편집 자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 그분들은 좀 정말 빨라요. 오. 다 그걸 붙여. 하지만 학생 때 하는 거는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도 결국은 비즈니스인 거예요. 지금 영화는. 왜냐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사실 어벤져스 얘기를 계속 하는데 거기서 그 한 명을 날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그 장비 하나하나가 싸지가 않아요. 다 임대해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건비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영화를 만들어냈을 때 누군가는 망하든지 누군가는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배우 누구를 캐스팅해야 된다. 캐스팅해야 되고 이런 흥행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에서도. 따르콥스키 얘기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영화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경험들을 하러 오고 그걸 경험을 시켜주는 게 영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례로 들어보면 한국에서도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아웃시스에 그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친구를 정말 찌른 친구가 아웃시스에 나왔어요. 너 왜 찔렀니? 라고 물어보니까 친구 영화 보니까 친구를 그렇게 찌르길래 저는 찔러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영화에서 경험을 얻어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수님이 너네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너네들은 그냥 책임감 없이 영화를 만들면 안 된다. 근데 러시아 영화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러시아에는 정말 영화 잘못 만들면 총 맞았거든요. 예전에. 책임을 져야죠. 컷 하나에. 관객 시점에서 영화를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 시점에서 영화를 만들고 관객들이 작가의 시점으로 영화를 보게끔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 영화 보면 많이 졸려요. 맞아요. 저도 영화 따르콥스키 영화 하나 보는데 8번 시도해서 성공을 했어요. 아. 7번은 잤습니다. 보다가. 시적 영상 언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시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봐도. 영상 자체 하나가 되게 길어요. 컷도 되게 길고 근데 작가 시점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한 컷들인 거죠. 소화하기도 힘들고 저희가 봐도 저거 어떻게 찍었지 하는 컷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봐도.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우수한 거는 컷이 완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컷을 찍고 저기서 클로즈업을 찍는 그 움직임이 정말 완벽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클로즈업이 필요할 때 자르지 않고 그대로 가서 곡이 필요한 장면이 나오고 정확하게 계산된 그리고 그 미장센도 너무 완벽하고 이런 감독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나와주고 또 보니까 세계에선 열광을 하는 거죠. 전함 포템킨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이젠슈타인이 그 전함 포템킨에 보면은 그 오데사에서 그 항구에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네. 군인들이 총을 들고 탁탁탁 계단 내려오는데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터미네이터에도 나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로봇들이 총을 메고 거기서 나오는 헌병들처럼 앞으로 축축축 가는 거죠. 실제 그 감독이 그 영화에서 보고 그거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계단에서 유모차가 이렇게 타타타닥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은 영화에서 쓰여요. 유모차가 되게 위험하게 계단에서 쭉 떨어지는 거예요. 뭐 계단뿐만 아니라 되게 언덕에서 막 그게 내려오고. 거기서 많이.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을 거기서 얻어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뭐 유승환 감독 있는 사람은 사실 영화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비디오 가게인가 뭔가 하면서 그 영화들 다 봤다고 하죠. 사실 영화는 그 100대 영화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면 대부분 영화들이 다 거기서 걸려져요. 러시아 사람들이 또 러시아 영화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감독 중에 김기덕 감독님을 많이들 꼽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떤 장면을 봤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눈물이 안 나거든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울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비평가들이 논문을 쓴 사람이 김기덕이에요. 예를 들면 에이젠슈타인이나 따르콥스키 같은 경우도 동양에 대한 어떤 환상과 관심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에이젠슈타인 같은 경우는 사실 몽타주의를 설명할 때 한자를 도입해서 얘기도 하기도 했고, 따르콥스키 같은 경우도 사실 동양 언어를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한자나 일본어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그런 동양의 어떤 자기네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도 서양의 어떤 알지 못한 철학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듯이 그 사람들도 그런 철학들과 그런 생각들에 참신하게 다가오면서도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어떤, 그리고 영화 자체를 영화로 접근을 해요. 특히 러시아 사람들은 영화를 책 보듯이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DVD를 이제 사러 갔었는데, DVD를 살 때 우리는 영화 제목 보고 누구 배우 나오나 보고 영화 볼 때 그런 흥미적인 요소들을 보고 하는데, 하나하나 읽고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감독이 누군지, 심지어 촬영 감독이 누군지, 이런 사람들을 꼼꼼히 다 살펴보고 아, 마음에 들어. 그리고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봐요. 그리고 또 봐. 어렸을 때부터 그 문학적인 어떤 토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읽어내는 깊이가 달라요. 저는 학교에서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기숙사에서 할 거 없으면 영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감독의 작품 되게 좋아, 이 감독의 또 다른 작품도 있는데 그거 다음에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감독이 중요한가? 그냥 배우가 중요한 거지. 약간 이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모든 젊은이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Ты слышишь? Ты тоже не как все. Слышишь? На улице утро. Побежим в полноги, побеждать крыши. Слышишь? Ты тоже не как все. И боясь высоты, я буду с тобой, а ты так же, как и я, ждешь звонка. Так же, как и я, ты без ума. Напиши мне, ну как ты дышишь, когда тебя нет, едет крыша. Спроси меня просто, как дела, я тебе отвечу, твоя. Напиши мне, ну как ты дышишь, если меня нет, ты без крыши. Видишь мои глаза во сне, летая над звездами, мы стали серьезными. Помнишь, ты был таким смелым, но боясь высоты, грустные я и ты. Так же, как и я, ждешь звонка. Так же, как и я, ты без ума. Напиши мне, ну как ты дышишь, когда тебя нет, едет крыша. Спроси меня просто, как дела, я тебе отвечу, твоя. Напиши мне, ну как ты дышишь, если меня нет, ты без крыши. А время текло как флоу, и мне казалось, что все прошло. Шумел улицами Вавилон, услышал песню про кеды и снова повело. Он ее никакая вторая, и все как прежде мало. Так
поешь только ты, Мэрайя. Давай забудем, что медийное, просто приходи. Я один, просто посидим, помнишь лебединую? Буду с тобой в радости, и ты меня прости за все те письма к тебе, что я не запостил. Из гордости, пока я с кем-то делю свой стих, пока ты с кем-то делила постель. Я без тебя не крут, I'm a fucking clown. Мой мир без тебя не кругл, он полон углов. Я без тебя как недостреленный волк, как непристреленный глоб. Я сам себе не попадаю в лоб. Мне врач сказал, все горе от ума, как грибоедов. Но с тобой или без тебя моя крыша едет. Как ты там дышишь, там где ты, тепло ли тебе? Достойны ли тебя эти глаза напротив? Так же, как и я, ждешь звонка. Так, как и я, ты без ума. Напиши мне, ну как ты дышишь, если тебя нет, едет крыша. Спроси меня просто, как дела. Я тебе отвечу, твоя. Напиши мне, ну как ты дышишь, если меня нет, ты без крыши. Так же, как и я, ждешь звонка. Так же, как и я, ты без ума. Напиши мне, ну как ты дышишь, если тебя нет, едет крыша. Спроси меня просто, как дела. Я тебе отвечу, твоя. Напиши мне, ну как ты дышишь, если меня нет, ты без крыши. 러시아 사람들이 보면은 또 전쟁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전쟁 영화를 많이 좋아하죠. 그게 어떤 러시아가 뭐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또 큰 역할을 했었고 그런 전쟁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민족으로서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볼 수 있죠. 사실 전쟁이라는 소재를 우리는 이제 어떤 헐리우드에서는 총 쏘고 막 다다다다다다닥 하고 막 그런 네. 화려한 그 안에서 막 죽고 피 터지고 막 이런 어떤 화려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흥미를 좀 유발시키는데 러시아 전쟁 영화를 딱 보면은 다다다다다다다 잠깐 나오고 나서 그 안에서 사람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하고 나니까 자기 집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 죽고 자기 아내 다 죽고 그 절망인 거죠. 근데 고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를 데리고 쭉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죠. 나중에 그 고아를 통해서 자기가 회복이 되는 어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르코스키도 이반의 어린 시절이라는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어린이 시선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흥미에서 다다다다가 아니라 이 어린이가 스파이인데 이 어린이 스파이의 그 시선을 통해서 전쟁을 다른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에서는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되게 또 많이 상영이 됐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어떤 형제 폭발 오열을 해요. 그 영화를 보면 폭발 오열을 해 막 엉엉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건 또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예.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어떤 그런 이념 하에서 그렇게 벌어지는 그 안타까움과 오열을 하는 거죠. 영화의 원조는 다큐멘터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꼭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가 또 유명한 게 뭐였냐면은 끼노글라자라고 끼노아이 쉽게 얘기하면 다큐멘터리 파트와 극영화 파트가 나눠지면서 다큐멘터리 파트에서는 극영화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는 사실을 근거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감독 이름이 지가 베르토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쪽을 개척을 하는 거예요. 더 정치색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선전하는데 더 좋았죠. 사실 지금 북이크의 마크가 카메라를 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카메라였구나. 네, 카메라를 메고 가는 건데 그 지가 베르토프가 만든 영화 카메라를 들고 가는 사람. 실제 영화에서 그 카메라를 들고 가요. 아. 저희 그 학교 영화제 같은 거 하고 학교 마크가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가다가 갑자기 그게 동상으로 바뀌면서 저희 학교 마크가 딱 되는. 근데 지가 베르토프라는 사람이 그 카메라 든 사람 동생이에요. 다큐멘터리의 아버지라고 거의 불리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또 다큐멘터리도 한 장르로서 대단히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영화는 사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물이 진짜 영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타파에서 제작했던 자백이라는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화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냐는 어떤 철학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다큐멘터리 어떤 사실주의성을 그대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게 진짜고 그게 영화다. 극은 어떤 연출된 거고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아니다. 근데 또 다시 보면은 다큐멘터리도 연출적 의도에 의해서 편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에 기초한 거죠. 배우가 연기하는 게 아닌. 그때 당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는 사실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사회적으로 뭔가 풍자할 게 그쵸. 많고 사회적으로 네. 이슈가 많은 나라일수록 그 우리나라잖아요. 지금요. 아, 요즘 찍으면 되겠는데요? 그거 모르세요? 우리나라에 진짜 그 메소드 연기 잘하는 사람 있어요. 길라임이라고. 어마어마하죠. 네. 이런 그- 영화가 있다니. 네. 참. 그거 보셨어요? 사실에 그- 기반한. 네, 저 드라마 네. 봤어요. 네. 네, 보셨죠?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절찬 궁금한데 영화는 그 시대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극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영화가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영화가 사실 지금 흥행을 사실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봤을 때 독립영화. 독립영화 치고 흥행을 했거든요. 내년에 분명히 대권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정권과 좀 반대되는 영화들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예전에는 뭐 순실이가 막았는데 이제 못 막는 거 이거를 그럼요. 지가 오늘- 들어 잡혀 있으니까 오늘 제 지가 이거는 편집해 주시고 그 순실이라는 분이 이제는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풀리고 작품들이 또 더 만들어지게 되고 좋은 작품들이 네. 나올 거고. 저는 영화 제목 하나 추천합니다. 비아그라는 왜 청와대로 갔을까? 저희 그 청취자분들 중에 러시아에서 영화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데 비전이 있느냐 좀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혹시 러시아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실 이제 한국도 영화를 공부하기에 상당히 좋은 학교가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처음에 이제 러시아나 외국을 선택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한국에서 잘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촬영과 쪽은 사실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대부분 한국 영화는 연출이나 어떤 배우 쪽에 많이 치중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학교도 좋은 커리큘럼과 또 외국에서 공부하신 훌륭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많이 이제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를 일단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러시아 영화가 유명하니까 또 그런 학교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어떤 예술적인 성향이나 또는 러시아의 어떤 그런 문학 작품과 이런 학문적인 이런 것들 좀 배우고 싶다 그런다면은 저는 러시아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러시아 가서 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돌아오더라고요. 러시아는. 그래서 급하게 공부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러시아 가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녹음실을 비워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와 함께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한 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저만의 생각을 갖고 얘기한 거고 또 저에 대해서 반론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저 자식 저기 왜 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저를 아시는 분도 또 있을 거고 또 선배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건데 일단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생각과 제가 공부했던 거 느꼈던 거 러시아에 대해서 느꼈던 것들이 이렇게 한 번이나마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저도 이렇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 러시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또 러시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팟캐스트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중에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릴 수 있었다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안성수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세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모셔서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저희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